부동산 경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죠. 부동산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을 막으니까 경매 낙찰률이 내려갔었죠. 규제 지역 해제하고 대출 푸니까 경매 낙찰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돈이 없어요. 대출이 나와야지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용자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알아야 이제 한번 해볼까? 물건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대출을 모르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없애려면 간단합니다. 전세 없애고 대출 없애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집이란 내가 돈을 모아서 절대 살 수 없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부동산을 투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본주의의 흐름을 모르는 거죠. 투기꾼, 다주택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주택자들이 다 사라지면 무주택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정부는 대출을 열어줘서 하락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더 빠져야 한다고 폭락을 외치는데 결국 그 폭락은 엄청난 사회적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부동산이 없는 나한테는 영향이 없을 것 같죠? 나무만 보지 말고 제발 숲을 보는 시야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대출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대출 중에서도 경락잔금 대출, 경매로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대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락잔금 대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경락잔금 대출 얼마나 나와요? 입니다. 내가 만약에 경매로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몰수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 입찰하기 전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얼마나 대출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물건은 아직 낙찰 전이기 때문에 대출 상담사 분들도 정확하게 얼마나 대출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만 금액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입찰 전에 연락을 하시다 보니까 원하는 답변이나 아예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 너무해.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백화점에 선글라스를 사러 간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판매사원 경력이 3년입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이미 살까 말까 고민도 아니고 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물어보는 손님이 있어요. 이 선글라스는 3년 뒤에 살 건데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점원은 뭐지? 이 사람? 행색을 보니까 목이 여기까지 늘어난 티셔츠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점원에 따라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사람은 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깔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주 멋쟁이처럼 세련된 외모에 이미 같은 자사 제품을 머리 위에 헤어밴드를 하고 있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바로 살 것 같은 느낌으로 물어봅니다. 여러 개를 써보고 눈빛이 아주 마음에 들어 보입니다. 거울을 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이런 손님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겠죠. 한 번에 여러 개도 살 수 있는 알짜배기 손님일 수도 있어요. 이런 손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은 완전 틀리겠죠. 바로 그겁니다.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갈 때도 그렇고 우리 생활 곳곳에 이런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어요. 당구장에 갔는데 사장님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가 러닝 셔츠를 입고 공을 가지고 오는 것과 깔끔하게 차려입은 복장으로 공을 가져오는 것을 봤을 때 이미 그 당구장의 매출은 결정이 났을 겁니다. 부동산에 가서도 내가 진짜로 산다는 느낌이 전달되면 사장님은 친절하게 제대로 브리핑을 해주죠. 태도, 자세, 접근 방법, 말투, 표정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출 팀장님한테 친절하게 대출 금액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낙찰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분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개인별 상황과 신용에 따라서 대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경락잔금 대출은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실제 물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전에 낙찰된 따끈따끈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4억 5,400만원짜리 아파트를 2억 8천에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감정가 4억 5,400만원의 70%는 3억 1,780만원입니다. 낙찰가 2억 8천만원의 80%는 2억 2,400만원이죠. 그럼 둘 중에 낮은 금액 2억 2,400만원이 나오겠네요. 실제로 나오는지 대출 상담사 분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2억 2,9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90%는 2억 5,200만원인데 90%가 더 나오네요. 2억 2,900만원, 금리 4.85%, 중도 50%, 중도 50% 면제는 원금의 50%를 면제하고 나머지 원금 50%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발생이란 뜻입니다. 2억 2,400만원, 중도 3년은 중도 상환 수수료 3년 동안 1.2에서 1.3%고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년 후 상환한다면 남은 1년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금액도 많이 나오고 금리도 좋은 곳에 일바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KB시세 70%이거나 낙찰가 80에서 90%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금리 5년 고정으로 하면 4.8%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3개월 후에는 0% 없다는 거죠.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하고 전세를 맞추는 경우에는 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대출 2억 2,400만원, 5년 고정, 1년 거치. 여기서 거치라는 것은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대출 이자만 내는 겁니다. 고정, 변동은 금리를 고정하거나 바꾸는 금리를 적용하겠다 이거죠. 지금같이 금리가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사람들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고정금리, 내려갈 것 같으면 변동금리로 하시면 됩니다. 총 대출과 소득 알려주시면 DSR 알려준다고 합니다. 신분증,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기대출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신분증으로 신용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는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대출은 DSR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낙찰가 80%는 주시네요. 금액도 그렇지만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은행을 하고 있는데 돈 빌려달라고 손님이 옵니다. 그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신분증,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기대출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도 되나? 빌려주면 얼마나 빌려줘도 되나? 이자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 심사를 하겠죠. 신용도 높고 소득도 높고 대출도 없는 사람이 제일 리스크가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 임대인한테 최고의 임차인은 월세를 미납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은행 역시 대출이자를 미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납 리스크가 있는 사람은 금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인천 경락잔금 대출 최고봉 김부연 팀장님도 감정가 KB시세 70, 80에서 90%, 낙찰가 80에서 90% 중 낮은 금액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대출 금액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상담사가 예상 대출 금액을 안 가르쳐 준다. 그러면 내가 받을 만한 최근에 낙찰된 물건 하나를 찾습니다. 그 물건의 사건 번호로 대출 가능 금액을 여쭤보세요. 그냥 문의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출 팀장님들도 좀 귀찮은데 대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잠깐 최고가 매수인으로 빙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신분증, 소득서류 필요한 건 다 드리세요. 괜찮습니다. 은행에 들어가는 서류라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자료가 있어야 대출 가능 금액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낙찰가의 80%를 대출받으면 20%만 있으면 부동산을 하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주택인 경우죠. 무주택인 경우에는 방빼기를 안 합니다. 방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문 세입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채권인 보증금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이 3개가 갖춰지면 물건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채권의 물건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선순위 권리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일정 보증금 이하 세입자는 일정한 금액까지 선순위 권리에도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그럼 주담대를 취급하는 은행 입장에선 돈을 빌려주고 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방빼기라는 게 생긴 거예요. 대출금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하고 빌려줍니다. 서울은 최우선 변제금이 5천만원이고 경기도 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입니다. 감정가 4억 5,400만원짜리 아파트를 2억 8천만원에 낙찰을 받아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 2억 2,400만원에서
방빼기 4,300만원을 하는 겁니다. 실투금 4,3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는 입찰가 자체가 다릅니다. 대출 금액 또한 물건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상업용은 방빼기가 없죠. 감정가 5억짜리 상가를 낙찰받았을 때 대출이 얼마까지 나올까요? 감정가 80이면 3억 2천, 감정가 70이면 3억 5천, 낙찰가의 80%가 감정가 70에서 80% 안에 들어오면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즉, 싸게 낙찰받은 만큼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90%도 진짜 나와요. 하지만 공실이 많은 지역이라면 감정가 대비 반값에 받더라도 낙찰가 90% 안 해주는 은행도 많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보수적으로 잡고 움직이셔야 해요. 경락잔금 대출 90% 진짜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대출 레버리지를 정말 풀로 최대한으로 땡겨서 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한 개 할 돈으로 두 개 할 수 있고 두 개 할 돈으로 네 개 할 수 있으니까 같은 돈으로 현금 흐름을 2배로 늘리는 매직이죠. 일단 부동산 담보대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계대출과 사업대출이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개인이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 집 장만을 하면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받는 대출입니다. 대출 실행의 당사자가 개인이냐 사업자냐 그 차이인 거죠. 대부분의 정부 대출 규제는 가계대출에 해당합니다. 법인 주거용 전국 불가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인도 조정 30%, 비조정 60%로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이 전부 막혀있을 시기에도 소유권 이전,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담보, 자담 대출로 한도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돌아가는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않고 대부업체 돈을 잠깐 사용하고 등기친 다음에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 돈을 상환하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같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경매로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낙찰받아서 7억에 매도하면 수익이 난다는 것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알아.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대출 레버리지로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계대출은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전에는 가계대출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줬지만 없어졌다가 최근 다시 1년 거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대출은 기본 3년 거치이고 만기가 되면 계속 거치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가계 대출은 거치 기간 연장 없고 만기 되면 원금 상환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도 만기가 되면 10% 상환하라고 하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이건 뭐 사업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꼭 10% 원금 상환을 하는 건 아닙니다. 대출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을 필요 없이 이자만 내면 되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상업용 부동산을 사업자 대출로 받을 때는 가계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저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건에 따라서 접근을 잘 하시면 지금같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는 또 내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상가 대출이자를 잠깐 보여드리면 대출 일자를 보시면 2020년이고 만기가 2023년입니다. 3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있어요. 만기가 되어서 2년 연장을 또 했습니다. 계속 대출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건설회사가 임대하고 있는데 주거용과 다르게 물이 샌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하수도가 역류를 한다, 뭐 이런 전화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대출이자를 보시면 38만원씩 내다가 51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임대 수익률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가가 잘 팔리겠죠. 그때 파는 거예요. 월세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장치입니다. 가계대출보다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4억을 쓴다는 게 40억, 8억을 쓴다는 게 80억, 7억을 쓴다는 게 70억 이렇게 공을 하나 더 써서 600%의 낙찰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납을 하고 보증금은 날립니다. 이렇게 입찰가를 실수해서 한 해에 몰수되는 보증금이 1000억입니다. 근데 미납을 하는 사람들의 90%는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받았는데 안 나와서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받았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깡따구도 좋습니다.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낙찰부터 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실행력은 좋지만 딱 사기당하기 좋은 캐릭터입니다. 임장은
제대로 했을까요? 입찰을 결심했다면 대출이 나오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은 방 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오는 대출은 아주 적습니다. 원래 다가구 주택은 방 빼기 때문에 신탁 대출로 진행하셔야 해요. 요즘 빌라왕,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탁 대출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신축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신탁 대출 되어진 물건들이 일반적입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는 또 있어요. 5천만원 미만의 빌라 지하층인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지하가 아니더라도 소액 물건들은 좀 꺼려해요. 그 밖에 불법 건축물인 경우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업용인 경우에는 벽체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구분상가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미리 대출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고 움직이셔야 해요. 제가 수십 건 대출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 미리 조금만 알아보고 움직이시면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대출 금액이 작게 나오는 경우가 변수이긴 해요. 이럴 경우에는 신용을 더 넣어서 받는 방법도 있고 작은 물건이라고 안 해준다고 그래서 낙찰을 하나 더 받아서 묶어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한 건 받기 힘들지만 꾸준히 오래 하시면 오늘 법원 가서 무조건 받는다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낙찰받는 노하우는 의외로 간단해요. 가장 비싸게 쓰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경락잔금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MCI, MCG가 없으면 여기서 방빼기를 하고요. 기대출 금액이 DSR에 차면 대출은 이제 막힙니다. 그럼 다음 스텝, 사업자로 넘어갑니다. 경락잔금 대출 90% 진짜 가능한가요?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90% 가능합니다. 가계대출보다는 사업자 대출이 더 많이 나오죠. 입찰 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움직이세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냥 낙찰 받으시면 망하는 겁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에는 임대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도 상승하게 되는데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대출은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했다, 그냥 던져버리자, 금매로 팔아버리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물건을 찾는다면 그런 물건은 해볼 만한 거죠. 싸게 샀으니까 앞으로 시세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금리가 내려갔을 때 수익률도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자만 내는 대출을 활용한다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서 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는 가격에만 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 중에 빨간색 테두리로 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1강부터 쭉 한번 보시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